중국을 견제하려다 한국한테 최악의 패착을 둔 미국,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 60%를 장악한 중국. 그에 맞서려던 미국의 유일한 카드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타깃이 트럼프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 공장이었을까요? 2025년 여름 조지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475명 체포, 그중 332명이 한국인 합법적 비자로 일하던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어요. 불법 체류 단속이라던 미국의 명분.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한국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배터리 20%, 반도체 60%, 조선업 40%,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압박한 순간 현대차는 러시아 카드를 꺼내들었고 중국은 한국도 못 잡는 미국이 무슨 패권이냐 비웃었으며 미국 산업계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교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두 패권국을 동시에 흔들어 놓았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미국의 공급망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배터리도 반도체도 원전 기수도 모든 게 한 나라에 달려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바로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국인들을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그 순간 동맹은 배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나 MIT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안보와 에너지 정책 석사를 마친 후 20년간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에서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철저한 미국 중심주의자였어요. 동맹국들도 우리의 전략적 도구 정도로 봤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여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례 없는 한국인 구금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를 예견이라도 한 상황이 문득 생각났어요. 2025년 초 백악관 브리핑룸에서였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직후 소집된 긴급 회의였죠. 주제는 단 하나 중국 견제였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스크린 속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배터리 시장 점유율 60%가 중국이었어요. 태양광 패널은 80%, 히토류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전략 광물 대부분이 중국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참모가 물었어요. 반도체는 어떤가요? 더 심각합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핵심 소재까지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숫자들은 참혹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인건비와 환경 규제에 발목 잡혀 경쟁력을 잃었어요. 공급망 의존도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했어요. 국민들 불만은 하늘을 찔렀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한국입니다. 모두가 아는 답이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반도체, 조선, 원전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 바로 한국 말이에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스콘. 이 세 회사만으로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60% 이상, 조선업은 세계 1위였어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름이 돋아요. 20년간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느껴봤거든요. 차관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우리 동맹국들에게 압박 효과가 큰 것을 생각해 봐야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대 투자를 받아낸 미래의 땅, 상징성 있는 곳 말이에요. 조지아 공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차관이 조지아주를 가리켰어요. 현대차와 LG가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12조 원 투자에 8,000개의 일자리 창출. 핵심 기술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세계 인류 엔지니어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지아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죠?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2025년 여름.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은 제 모든 경험을 뒤흔들었어요. IC 요원들이 군용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삽 75명을 체포했어요.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정식 비자를 가진 합법적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세계의 인류 배터리 반도체 엔지니어들 말이에요. FBI와 DEA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마치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맹국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 버스로 실려가는 장면,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자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특혜는 없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정치적 카드였다는 걸. 조지아 최대 프로젝트를 겨냥함으로써 지지층 결집과 외교 압박, 그리고 기술 이전 요구를 한 번에 노릴 수 있었거든요. 사건 직후 의회에서 나온 발언 이 일을 증명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들여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 트럼프가 전용기 앞에서 한 인터뷰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외국 전문가 합법적 유입 후 미국인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비자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늦게 수습하려는 듯 덧붙였죠. 한국과는 아주 좋은 관계다. 우린 여전한 동맹국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국 언론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CNN, MBC, 워싱턴 포스트까지 모든 매체가 보여주기식 자충수라며 비판했어요. 동맹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산업계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12조 원 투자를 날려버렸다. 8,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조지아 최대 프로젝트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속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의 핵심 기술이었다는 걸. 미국은 겉으론 일자리 보호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년간 미국 정부를 지켜봤지만 동맹국의 요구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은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즉시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332명을 데려가겠다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말이에요. 이동 중 한국인들의 수갑과 회사 수를 푸는 것을 절대적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동맹국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다 잡아들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미국의 굴욕 그 자체였어요. 쇠사슬이 해제되고 한국인들이 전세기에 오르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막으려 했으나 정작 한국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어요. 동맹을 압박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죠. 언론은 연일 트럼프의 굴욕을 보도했습니다. 산업계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아우성쳤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결정적 변수라는 것을 세계 배터리 3강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모두 한국 기업이에요. 반도체 제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조선업, 세계 점유율 1위까지. 제조업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선진국 중 유일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전략동맹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단속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조지아 사건이 터진 후 며칠간 저는 워싱턴 곳곳을 다니며 진짜 이유를 파악해봤습니다.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까지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같았어요. 비자는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한 건 한국의 기술자였어요. 한국이 필요하다. 절실하게 에너지부 산하 공급망 분석팀에서 만난 동료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자네도 알잖아.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사용량이 894.4기갈로와트시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27.2%나 증가한 거예요. 그중 중국이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CATL과 BYD가 주도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19.8%야.
세계 2위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ON. 이 세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한 자릿수야.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결국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더욱 극명했어요.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8.9%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6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했죠. 미국이 중국과 맞서려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 동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급망 전략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협력이 아니라 압박을 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조지아 사건은 계획된 거야. 계획된 거라고. 비자 문제는 핑계였어.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우리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야. 강제로라도. 순간 소름이 돋아허여. 강제로요? 구금 상태에서 협상하면 유리하잖아. 기술 이전도 받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20년간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발상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 반응은 예상 못했나요? 설마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이야.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국의 반응은 미국 정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즉시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데려간 것도 그렇고 강경한 외교적 항의도 그랬어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열린 후속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참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전세기까지 보낼 줄이야. 언론 반응도 예상 바뀌고요. CNN, MBC, 워싱턴 포스트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미국 정부를 비판했어요. 동맹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산업계는 어떤가요?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어요. 아우성이죠. 12조 원 투자가 날아갔다고 8,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조지아 최대 프로젝트였던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이 타격을 입었어요. 미국 스스로 자신들의 최대 먹거리를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중간에 발언했습니다. 이건 예견된 결과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맹국을 압박하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더군다나 한국처럼 자존심 강한 나라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콜린스, 자네 말이 맞아. 국방부 참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순간 동맹은 배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인 기술자들이 공항에서 수갑을 차고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미국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트럼프가 전용기 앞에서 한 인터뷰를 봤어요. 외국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들여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비자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뒤늦게 수습하려는 듯 덧붙였죠. 한국과는 아주 좋은 관계다. 우린 여전한 동맹국이다. 하지만 모든 미국 언론과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속이었지만 실제 노린 건 한국의 핵심 기술이었다는 걸. 조지아 공장에 투입된 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이었어요. 미국은 겉으론 일자리 보호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어요. 산업계에서 만난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꺼려해요. 꺼려한다고요?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몇몇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상황. 미국은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공항 활주로에서 쇠사슬이 풀리고 수갑이 해제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변수라는 것을 그날 신뢰는 깨졌고 자존심은 건드려졌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점유율을 가진 한국.
반도체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한국, 원전 수출 성공 경험이 있는 한국, 조선업 세계 1위인 한국. 이 모든 기술과 역량을 가진 나라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동맹국을 압박카드로 써먹으려던 전략이 오히려 미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어요. 한국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중국이 60%를 장악한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이 의존할 유일한 대안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을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20년간 미국 정부를 지켜봤지만 동맹국의 요구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은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중국을 막으려 했으나 정작 한국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 때문에 골치 썩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결정적 변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비자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한국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제 한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협상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조지아 사건 직후 한국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속도와 규모에 워싱턴이 경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터진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현대차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투자를 검토한다는 업계 소문이 돌았습니다. 토론토 글로브 앤드메이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현대차 미국 대신 캐나다 배터리 공장 투자 검토.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 계획됐던 55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로 옮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 뒤엔 LG 에너지 솔루션도 움직였습니다. 멕시코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멕시코 배터리 공장 신설 검토. 두 회사 모두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조지아주 사반화항으로 향했어요.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이 건설되고 있던 현장이었죠. 도착해보니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었고 작업자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장 관리소장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 측에서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작업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해고 통보를 받았죠. 8,000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조지아주 전체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일자리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경제, 상권, 부동산, 희망까지 모든 게 멈춰섰습니다. 사반화항 주변 상가들을 둘러봤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한국 식당, 아시아 마트, 심지어 태권도장까지 모든 곳이 한산했습니다. 한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장사가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요? 구금 사건 나고 나서부터요. 하루아침에 손님이 없어졌어요.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살던 아파트와 주택들이 일제히 매물로 나왔어요. 집값이 하루 사이에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가족까지 합쳐 2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냈어요. 6만 달러 급여와 8,000개 일자리를 날린 자충수. 기사는 조지아주가 잃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연평균 6만 달러 급여의 고급 일자리 8,000개,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만 2,000개, 연간 지역경제 기여액 15억 달러. 미국이 자국 경제를 지키려다 오히려 투자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뒤따랐어요. 미국 내 네티즌들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이 화제였어요. 조지아주 일자리 8살 400개 안녕.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날아갔다. 동맹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한 결과가 이거야. 한국 투자 없으면 조지아는 끝이다. 워싱턴의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에 허둥지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설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장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일시적인 조치를 것으로 봅니다.
캐나다, 멕시코 투자 검토설을요? 한국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미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삼성, 네덜란드 ASML과 반도체 장비 협력 확대, SK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과 메모리 반도체 공동 개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으로 축을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한편 한국 사회 전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더는 끌려다니지 말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영원히 기억될 처참하고 분노할 사건이다. 동맹의 결과가 이거냐? 이제 알겠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반기비 분담금 낼 돈으로 우리 무기 만들자. 미국 없어도 우리 잘 산다. 더는 눈치 보지 말자.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자들 없으면 중국도 못 견제하는데 왜 우리가 굽실거려야 함? 자주국방이 답이다. 조선일보 사설도 화제였어요. 이번 사건으로 우리의 진짜 위상을 깨달았다. 더 이상 일방적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없는 미국의 중국 견제는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선택권을 가졌다. 지금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가 뚜렷했어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주국방 기술강국이라는 키워드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 일부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라. 촛불을 든 시민들의 표정이 결연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2세인 김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고향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동맹관계요. 일방적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 말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다른 동맹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만난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비슷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일본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면 신뢰관계가 무너져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를린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이 분석했어요. 트럼프의 압박 외교는 동맹 체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례는 시작일 뿐이에요. 나토 내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서가 화제였어요.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방부도 움직였어요. 자주 국방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기비 분담 대신 자체 방어력 증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미국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거든요. 현대차와 LG의 미국 내 22개 공장에서 한국인 핵심 인력 철수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분석을 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사업 재검토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CNN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쇠사슬을 품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압박을 가하려다 오히려 한국의 중요성만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투자 철회 검토, 유럽과의 협력 강화, 자주국방 의지 표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련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 압박을 받지 않겠다는 것. 조지아주에 멈춰선 크레인들, 비어가는 상가들, 떨어지는 집감.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자충수를 상징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주국방 함성, 한국계 미국인들의 촛불, 다른 동맹국들의 우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6만 달러, 급여와 8천 개 일자리를 날린 자충수 블룸버그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졌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보다 한국 때문에 발이 묶였다. 조지아 사건 일주일 후 워싱턴은 완전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회, 언론, 산업계가 동시에 폭발한 거예요. 국회의사당 한 회의실에서 벌어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였어요. 공화당 의원이 국무부 차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중국을 견제하겠다더니 정작 한국을 적으로 돌려 자충수를 뒀잖아요. 차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의원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습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수습이에요?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은 치명적 실책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동맹관계를 하루아침에 망쳤단 말이에요. 청문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외교위 간사가 자료를 들어 올렸어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20%를 차지합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들 없이 어떻게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겠어요? 반도체는 더 심각해요.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18.9%예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60% 이상이고요. 그런데 의원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BYD가 테슬라를 넘어섰어요.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입니다. 청문회장이 더 크게 술렁이었습니다. 테슬라를요? 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CATL은 이미 세계 1위고 BYD는 자체 배터리로 차량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유럽은? 왜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인가요? 일본을 보십시오. 차관이 다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전환에서 완전히 뒤처졌어요.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파나소닉도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시장을 내줬고요. 유럽은 어떤가요? 더 심각해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CATL에 의존하고 있어요. 독일 폴크스바겐, 프랑스 르노까지 모두 중국 배터리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체 배터리 기술이 거의 전무해요. GM, 포드 모두 한국 기업과 합작해야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원님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복이요? 신뢰가 깨진 걸 어떻게 회복해요? 공화당 중진 의원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동맹국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회복이라니 청문회는 국무부에 대한 일방적 질타로 끝났어요. 언론의 반응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CNN이 메인 뉴스로 다뤘어요. 한국 없인 미국 경제도 없다. 앵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지아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미국의 한국 의존도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전문가 패널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축입니다. 이들을 잃으면 중국 견제는 물 건너가요.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해요.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전문가가 출연해서 핵심을 찔렀어요. 미국이 놓치고 있는 건 중국의 속도예요. 어떤 속도 말인가요? 2023년 중국 전기차 수출이 120만 대였어요. 2024년엔 200만 대를 넘겼죠. 이 속도로 가면 글로벌 시장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럼 대안은 한국뿐이에요. 삼성, SD, LG 에너지, 솔루션 에스코니들이 없으면 우리는 중국 배터리 쓰든지 전기차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M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맹 관리에 참혹한 실패.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사설 제목이 스스로 무덤을 판 미국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보석을 잃었다.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를 스스로 밀어냈다. 뉴욕타임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반역, 미국의 자충수.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검토는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의 치명타다.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산업계의 반응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전국 제조업협회의 긴급 간담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한국 없이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성명서 내용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차와 LG의 조지아 투자 중단으로 8,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면 우리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 한 임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리튬 가공의 60%, 히토리의 90%를 장악했어요. 90%요? 네. 배터리 핵심 소재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국 없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나요?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국 소재로 세계 최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 배터리 기술, SK온의 리튬 메탈 기술, 이런 건 중국도 못 따라와요. 한 CEO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중국 견제하겠다고 뭘 했나요? 제재만 가했죠. 결과가 뭡니까? 어떤 결과요?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 2020년 15%에서 2024년 35%까지 올랐어요. 우리 제재가 오히려 중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반도체 산업협회도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무너진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는 이미 뒤처졌다. 배터리 업계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전국 배터리 제조업체 연합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EV도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 어떤 배터리 기수도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우리 공급망의 핵심이에요. 이들이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돼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중국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려다 한국까지 이르면 뭐가 남겠어요?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백악관 내부도 요동치고 있었어요. 참모진 회의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처참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의 측근이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든 참모가 답했습니다. 현대차는 캐나다를, LG는 멕시코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조지아는 완전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8,000개 일자리가 날아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회 반응은 어떤가요? 처참해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책 실패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더 심해요. 모든 주요 매체가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를 비판하고 있어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전략 동맹의 핵심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평가라뇨? 압박 대상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어요. 동맹 관리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산업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봤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과 유럽 배터리 생산 불가능. 보고서 내용이 가혹했습니다. 미국 내 계획된 배터리 공장 대부분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 현대차와 LG 프로젝트 중단으로 전체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 없이는 배터리 자립이 불가능하다. 무디스도 비슷한 분석을 냈어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은 대체제가 없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이들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불가능하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충격이 컸어요. 한국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동안 미국 제조업체들은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치명타다. 어느 정도 영향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지아만 해도 연간 15억 달러 규모예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십억 달러 손실이죠. JP모건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어요. 한국 없는 미국의 중국 견제는 불가능하다. 애널리스트가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일본, 대만과의 협력이 필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중요해요. 왜 한국이 가장 중요한가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 원전까지 모든 전략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의회는 트럼프를 비난했고 언론은 한국을 지켜세웠습니다.
산업계는 절규했어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뿍. 미국 의회 공급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명시했던 것도 소용없었어요. 정작 그 파트너를 압박해 잃어버린 거니까요. 한 주간이 지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절망에서 자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나? 동맹 관리를 완전히 망쳤다. 이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쇠사슬에 묶인 그날 동맹은 배신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미 신뢰의 버스는 떠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존재감이 미국 의회와 산업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동맹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상황. 동맹을 압박하려다 자충수를 둔 결과였어요. 현대차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13층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고 분위기는 차가웠다고 해요. 현대차와 오래 협업해온 동료 컨설턴트가 전해준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 사장이 단호하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미국 내 공장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하더군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 엘라베마 완성차 공장 증설, 텍사스 부품센터까지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는 결정이었어요. 투자 규모만 약 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현대차는 누구보다 빠르게 미국 공장 중단을 선언했어요. 이 결정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계열사들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모든 계열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기아,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중공업까지 그룹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 재편의 시작이었어요. 현대차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임원들의 분위기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회사슬에 묶이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포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의 사업 재검토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군요. 혹시 러시아 공장 되사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러시아 관련 문건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계에서 오래 일한 선배로부터 들은 정보가 흥미로웠어요. 2022년 러시아 철수 당시 현대차가 상트페 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하면서 특별한 조항을 이겨왔다는 겁니다. 바로 2년 내 되사기 옵션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항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계열사 전수조사 글로벌 재편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업계의 정통한 동료로부터 현대차 그룹 전략기획실에 내부 보고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생산 거점 35개 중 리스크 평가 결과 미국 거점들이 모두 고위험으로 분류됐다는 거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명확했어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우려, 동맹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등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상트페 테르부르크 공장은 전혀 다르게 평가됐다고 하더군요.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유럽 시장 접근성이 우수하고 무엇보다 2년 내 되사기 옵션을 보유해 재진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런 정보들이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첫 번째로 현대차 러시아 공장 되사기 옵션 검토서를 보도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글로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 러시아 복귀를 미국 압박에 대한 반격 카드라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의 탈미 전략에서 러시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러시아 되사기 소문은 워싱턴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 컨설턴트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대각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기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고 해요.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되사기 검토서를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며 논평을 거부했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뻔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대변인의 표정이 어두웠다는 후문이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현대차 북미법인에서 나온 소식들이 연이어 충격을 줬어요. 주요 한국인 임원들의 본국 복귀 검토, 신규 채용 전면 중단, 미국 내 연구개발센터 축소 검토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디트로이트의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가 정말 러시아로 간다면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GM과 포드도 비상이 걸렸어요. 현대차 부품 없이는 생산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한국 자동차 수출이 2024년 기준 연간 6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행보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러시아 타스통신이 현대차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예정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시찰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워싱턴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국무부가 긴급 성명을 내며 러시아 제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지만 현대차는 담담하게 사업적 검토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자충수가 결국 미국의 독이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 언론의 반응 변화였습니다. CNN은 현대차의 러시아 검토가 트럼프 행정부 실책의 결과라며 동맹국 기업을 압박한 작업자득이라고 논평했어요. MBC도 한국 기업들이 다른 선택지를 찾는 건 당연하다며 미국이 먼저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까지 현대차를 옹호했어요. 기업은 생존해야 하며 정치적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논조였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돌아서며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현대차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 평가하며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분석했어요. JP 모건도 글로벌 리스크 분산 전략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 거였어요. 러시아 카드를 주인 현대차는 이제 글로벌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산업연구원 전문가는 현대차의 러시아 옵션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미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35개 글로벌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의존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단순한 제조기지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왔는데 이번 조지아 사건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재편 전략이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의 탈미 전략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슈피길지도 동맹의 재정이라며 경제적 실용주의가 정치적 충성심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일본 니온 게이자이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본 기업들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물었습니다. 현대차는 어디로 가는가? 답은 명확했어요. 현대차가 원하는 곳으로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현대차의 선택권을 늘려줬습니다. 러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옵션을 가진 거예요. 조지아 사건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압박받던 한국 기업이 이제 선택하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현대차 관계자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러시아 대사기 옵션,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검토가 아니었어요. 미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더 강한 상대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현대차는 글로벌 무대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립적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주목했어요. 한국 기업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현대차 러시아 대사기 옵션 소문이 퍼지는 순간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미국, 동맹국 통제력 상실, 한국 기업 러시아행 검토. 기사 내용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를 조롱하는 논조가 역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미국 패권에 정말 동맹국도 등 돌린다. 사설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 외교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한국이 러시아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1세기 외교는 압박이 아닌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대조시켰어요. 인민일보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선택, 다극화 시대의 전조. 한국이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웨이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도 통제 못한다니 웃기네.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어. 미국 패권 시대 끝났다. 틱톡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탈미 움직임을 분석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베이징의 분위기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동료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화상회의를 했을 때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협상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CATL과 BYD를 중심으로 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와 남미에 구축한 공급망까지 더해져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내부에서는 자신감이 크게 증폭됐습니다. 상하이의 배터리 업계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들은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요즘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기세등등해요. 미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글로벌 확장 계획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 시장 진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두고 시장 재편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파악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은 훨씬 전략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늘리면서 오히려 협상력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대중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전략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4년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대중 수출이 크게 확대됐어요.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변도 구조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혔어요. 한국 대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런 전략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미국과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모든 시장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입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의 전략적 균형 잡기가 중국에게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줬습니다. 베이징의 정책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나타내요. 한국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해요.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을 떠나는 것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전략도 견제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 여지를 남기면서도 카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 증설을 검토하면서도 동시에 베트남과 인도 투자도 확대했어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 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미국 제재에 대비한 대한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은 더욱 전략적이었어요. 중국 CATL과의 협력을 검토하면서도 동시에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생산기지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어요.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 내 불안이 고조됐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사건으로 한국을 밀어냈더니 이제 중국이 한국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국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접근을 막기 위한 대안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중국 내에서는 자신감이 더욱 증폭됐어요. 중국 정부 고위 인사가 비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우리에게 밀어줬다. 이런 중국의 자신감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중국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완전히 중국적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모두를 견제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했어요. 이런 한국의 전략이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진짜 스윙 스테이트는 한국, 국회사에서는 미국 대선의 스윙 스테이트처럼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진짜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한국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글로벌 균형자로 부상.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면 이런 균형 전략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런 구조를 역으로 활용해서 양쪽 모두에게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점유율을 가진 한국, 반도체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고 한국은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당황했고 중국은 비웃었으며 한국은 전략적 균형자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러시아, 중국 언론들이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영향해에 있지 않다는 건 그리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미국은 뒤쪽 칠뿐이었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어느 쪽도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만 키웠습니다. 중국의 조롱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전략을 강화했어요. 이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움직이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균형자의 자리에 올라선 한국 그 위상이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었어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 대삭이 소문이 확산된 지 일주일 후 미국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20년간 컨설팅 일을 해오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목격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산업계였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협회가 전례 없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복귀 없이는 미래가 없다. 성명서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후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업계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수십 개의 미국 기업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탓대무해요. GM의 한 임원이 현대차 미국 법인의 비공식 미팅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슬라까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업계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투자 유치 회담 비공식 채널 가동이라고 불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돌아와 달라는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속속 들려왔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배터리 스타트업 CEO가 SK온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파트너십을 요청했다는 이야기. 텍사스의 반도체 업체가 삼성전자와의 협력 복원을 위해 로비 회사까지 고용했다는 소문까지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을 거예요. 언론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조지아 사건 초기만 해도 미국 언론들은 법 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연일 한국 관련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 없이 불가능한 미국의 미래. 트럼프의 시대적 오판 동맹을 적으로 만들다. 미래 산업 전략의 치명적 실수. 헤드라인들이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재앙. 기사에서는 조지아 사건을 미국 외교사의 오점으로 규정했어요. 동맹국을 압박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잃은 건 신뢰와 협력 가능성 전부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사설도 화제였어요. 한국이라는 보석을 스스로 내버린 미국. 한국을 보석에 비유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MBC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인 뉴스 시간대에 한국 관련 특집을 연일 방송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없는 미국의 산업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이런 언론의 변화가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지아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법 집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제는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의견이 주류가 됐습니다. 레딧의 한 게시글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화제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서 얻은 게 뭐가 있나? 댓글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조지아 8,000개 일자리 날아간 게 답이다. 트럼프가 자충수 둔 거 맞다. 한국 기업들 다시 와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 여론의 변화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민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화당 중진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대한북 정책 전면 재검토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산업 회복도 미래의 전략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이런 분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 다른 동맹국들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일본은 이미 뒤처졌고 유럽은 기술력이 부족해요. 배터리 등 반도체 등 한국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는 없거든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관련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가 화제였어요. 한국 기업들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플레이어. 보고서에서는 현대차, LG, 삼성, SK 등 한국 대기업들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중국 경제 파트너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미국 내 분위기 변화가 한국에도 전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이를 지켜보는 시각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러브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가장 주목받은 건 한국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발언이었습니다.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내 투자 합의는 유효한가요? 대통령의 답변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 투자하기 꺼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겪은 압박과 그에 대한 대응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글로벌 언론에 보도됐어요. CNN은 한국 대통령의 당당한 발언이라고 평가했고 BBC는 동맹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미국의 복귀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글로벌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비공식 복귀 요청을 받을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미국 언론들이 이런 한국의 신중한 반응에 대해서도 이해를 보였습니다. 이전의 비판적 이미지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는 파트너로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신중함은 당연하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깨뜨렸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 정부 일부에서도 한국 중심 동맹 전략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무부 내 일부 인사들이 대한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개 석상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잃을 뻔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미국은 뒤에서 한국을 불러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미국 산업계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의 산업 회복도 미래 전략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조지아 사건으로 시작된 압박, 이 결국 한국의 중요성만 더욱 부각시킨 셈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 됐어요. 하지만 신뢰와 주도권은 이미 한국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동맹국이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독립적 파트너가 됐어요. 미국이 깨달은 건 너무 늦었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RM 1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 것을요. 글로벌 외교계는 하나의 이슈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바로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였어요. 조지아 사건 이후 이 회의는 단순한 다자회담이 아니었습니다. 리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균형점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였습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트럼프의 참석은 아직 검토 단계였지만 백악관 참모진은 한 목소리로 강력히 참석을 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번을 놓치면 아시아에서 우리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요. 국무부와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지아 사건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에이펙 회의가 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본인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지아 사건의 당사자로서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참모진의 압박은 거세렀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 견제는 끝입니다.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연일 트럼프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시진핑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이번 에이펙 회의를 한국과의 관계 강화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해요. 미국이 한국을 밀어낸 틈을 타서 중국이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제로의 찬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가 비공개 석상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파트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미중 양국 정상이 모두 경주에 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됐습니다. 이제는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진짜 승부처는 한국이다.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이 이를 명확히 보여줬어요.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까지. 한국은 모든 전략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독특한지 알 수 있어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에스커온, 삼성 SDI가 중국 다음으로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서는 중국을 앞서고 있어요. 특히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원전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으로 검증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세계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LNG 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제조업 비중이 한국 GDP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이는 선진국 중 유일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고 중국 역시 한국을 빼고는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없어요.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계에서는 이번 에이파크2를 21세기 얄타 회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질서가 정해질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였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준비 상황도 이례적이었어요.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외교부가 에이펙2를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TF를 구성했다고 해요. 단순한 회의 준비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석상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에게 역사적 기회예요. 세계가 한국의 진짜 위상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허브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을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로, JPMorgan은 글로벌 기술 혁신 중심지로 분석했어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산업 다각화와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고 S&P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 막내 지위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더 흥미로운 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하고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지아 사건이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중경국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쇠사슬의 굴욕은 사라지고 자부심만 남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로 돌아온 한국 기술자들의 당당한 모습, 현대차의 러시아 카드, 미국 산업계의 복귀 요청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위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들이었어요. 10월이 다가오면서 경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PH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대한 글로벌 언론의 관심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했대요. 경주에 몰려들 외신 기자만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주시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어요. 신라 천년고도에서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논의한다는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어떤 의제를 제시하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핵심 의제는 공급망 다각화와 기술 혁신 협력이라고 해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의는 명백히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의제였지만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 압박도 견제하는 균형 외교의 산물이었어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제3의 길을 제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두 참석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한국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중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죠. 이제 한국이 세계 질서를 결정짓는 키플레이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지아 공항에서 쇠사슬이 풀린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가 이제 경주에서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마침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진짜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어요. 배터리 20%, 반도체 60%, 조선업 40%. 이 숫자들이 말해줄 듯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카드, 중국의 비유승과 미국의 당황, 그리고 마침내 미국 산업계가 무릎 꿇고 한국의 복귀를 간청하는 상황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두 팩 권국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경주에서 열릴 에이페크2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한국이 글로벌 키플레이어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제시할 순간이 다가왔어요. 쇠사슬의 굴육에서 시작해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